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직 5월인데 비는 벌써 장마가 시작된 것처럼 잦죠. 짧은 시간에 제법 굵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오늘처럼 돌풍에 우박 내리는 요란한 비가 지나고 나면 농촌에서는 여기저기 돌볼 일도 많아집니다. 과수 나무며 시설하우스에 작업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사다리인데요. 앞으로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사다리를 사용하다 추락해 다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과수나무의 윗부분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사다리에 올라야 하고, 비가 온 뒤에 지붕에서 물이라도 새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사다리죠. 다치는 일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는 필요하겠죠. 사다리 사용할 때 절대 혼자 사용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이 생겨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꼭 주변에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어느새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밤새 바깥이 요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까지 비가 많이 내리겠는데요. 출근길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박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과 내륙에선 시속 70km의 돌풍이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낙하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가장 맛 좋고 몸에 좋은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새농퀴.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꿀풀목 꿀풀과에 속하는 이것이 지금 파종 시기를 맞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작물이죠. 우리는 주로 이것의 잎과 씨앗을 먹는데, 잎은 상추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쌈 채소의 하나로 손꼽히고요. 씨앗은 가루로 만들어서 각종 요리에 넣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 기름에는 오메가3의 일종인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들깨였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4019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6812-4150번을 비롯한 7분께, 9067-3993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민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축 질병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해당 농민들이나 관련 업계 못지않게 고충을 겪는 이들이 바로 가축 위생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처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농업 이야기에서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가축질병 방역 현장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얘기 나누기 앞서서 지금 국내 고병원성 AI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부터 좀 짚어주세요. 예, 가축 전염병의 경우에 관심, 주의, 경계, 그리고 심각 단계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는 다행히 현재 관심 단계입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관심 단계란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국경 검역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소독과 예찰 이런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심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5월 4일에 강원도 영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가축질병 위기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의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전국에 통제 초소가 설치되고 소독 장소가 설치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에 가축 시장이 폐쇄되거나 또 축산 농장에 관련한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이 다 행사가 금지가 되는 굉장히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바이러스 타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 돼지는 물론 분뇨의 이동도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농장들에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가축 방역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예, 우선 축주, 즉 농장주와 그리고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이 이 가축 전염병의 어떤 발생 의심이 들면은 가축 방역 기관에 전화나 이렇게 해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의사 환축 검사 단계, 즉 질병에 걸렸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가는 가축을 의사 환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축에 대해서 임상 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이 상당한 의심이 들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전염병 유무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방적 살처분 검사를 실시를 해서 결국에 살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후에 역학 관련해서 검사를 또 실시를 해야 합니다. 가축질병 발생과 역학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차량이나 농장 또는 시설 내의 어떤 동물 등에 대해서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정밀 검사 과정을 거치고 또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또 예찰 업무들을 계속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동물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 문제는 최일선에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곳인데 언제 뭘 위해서 생긴 기관이죠? 네, 1999년 그 당시 돼지 콜레라가 굉장히 창궐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돼지 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가 모태가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가축 방역 그리고 수입 축산물을 검역하고 축산물의 위생 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한 기관 설립의 목표이고요.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향상시키면 이제 국민 보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익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 사육 시설의 어떤 관련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각 농가에 제공을 하고요. 축산물 위생 검사 지원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축 검사를 실시를 해서 이 가축 질병을 예찰하고 또 이 어떤 의심이 들 경우에 신고를 한다거나 콜센터 사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본부 소속 방역 노동자들 그 안에서도 업무가 나눠져 있나요? 네,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 126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장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역직이 496명, 그리고 위생직이 383명, 그리고 검역직이 73명, 예찰직이 248명입니다. 일단 방역직 같은 경우에는 가축 방역사로 위촉이 되면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가축 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업무
전반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위생직은 그 도축된 가축이 이렇게 해체 검사대에 오게 되면은 도체와 그리고 내장의 병변 검사를 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찰직의 경우에는 그 가축의 체혈 그리고 현장을 예찰을 하고 농장을 조사하는 업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전화 예찰 업무도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전화를 120통이나 해서 각 농가의 상황들을 판단을 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취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전화 콜센터 업무다 보니까 상당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업무 지시가 농식품부에서도 내려오고 또 각 지자체 이렇게 뒤섞여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이런 현장의 불만도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또 못지않게 가축 질병 방역에 있어서도 이른바 좀 K-방역 이렇게 성과를 자랑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하고 계신 이분들이 이 노동 조건을 해결해달라고 지금 나서신 거예요. 인력도 네. 부족하고 그 노동하는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네, 일단은 고강도 노동과 높은 산업 재해율이 있다는 걸로 좀 추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직장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워낙 업무가 고되고 또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고강도의 업무가 가중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 자체가 소수의 정규직과 대부분의 무기계약직 상태로 경력이 쌓여도 호봉이 쌓이지 않는 그런 임금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 대가축인 소와 돼지를 다루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례로 깃발에 차이기도 하고 쇳불에 받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기로 의식을 소실시키는 과정을 전살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가축을 제압하다가 벌어지는 사고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장비가 오고 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이 바로 방역 업무입니다. 또 무엇보다 생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봐야 하고 피와 그리고 또 오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상당한 직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치명적이고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강도가 더 세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이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거에 맞춰서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서 이제 최근에 그 개선을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이 농식품부에 질의 응답을 지금 내보낸 상태입니다. 네. 비상 상황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휴가나 그리고 휴식 그리고 그런 공간도 제공받지 못한다는 네. 현장의 그 증언도 있고요. 네. 그 본부 예산은 어떤지 임금을 좀 올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일반 시민들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농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과 복지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계약 상태이고요. 즉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호봉 체계, 그러니까 임금 체계 문제가 생기는데 일례로 19년 차에 한 방역사의 경우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9년이 되어서야 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업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이 처우의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직률이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봐야 할 게 그 트라우마 또 우울증 같은 문제들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2017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축 내몰 참여자에 관한 어떤 트라우마 현행 실태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살처분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수의사, 그리고 용역 업체를 통해서 구인되는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축산 농민의 심리적 트라우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살처분 과정이라는 게 가축을 죽이는 과정으로 시작을 해서 이동하고 매몰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 자체가 작업자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현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방역지원본부 구성을 보면 행정지원하는 그 한 4% 정도를 빼면 전부 무기계약직 이런 구조인 건데, 이거를 좀 손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공공기관의 그 설립 취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그 노동 체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실제 이 열악한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현장에서 오랜 경험이 쌓인 방역 업무 노동자들이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그렇게 기술이 축적이 돼서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네. 이 무기계약직 상태이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이 직업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거죠. 그럼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런 먹거리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좀 살피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별로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 네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뭔가요? 네, 지금 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은 지난 13일에 농식품부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일단은 각축 전염병 국가 방역 시스템을 어떤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너무 여러 군데에서 뭐랄까 지시가 내려오기 네네. 때문에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내년부터라도 단계적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좀 전환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력을 충원하고 그리고 이 처우 개선 그리고 차별 해소 등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필수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을 꼭 보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축방역 노동자에 대한 얘기 오늘 꼭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몇 년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치고 또 사망을 하고 때로는 그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파주시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주무관이 과로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방역의 중요성을 국민들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 가축 전염병을 통제하고 방역하는 일에서 K-방역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왔고 방역 노동자들의 노력과 희생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또 노동 조건과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면 국민들의 복지도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달은 6월이 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그 말하는 나무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지난 8,000년 동안 지구숲의 절반이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구는 뜨거운 온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경우 지난 2년간 서울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숲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숲을 없앤 이유 역시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 확보 등 사람에게만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숲의 중요성을 알고 숲 늘리기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던 공간에 나무를 심어 숲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공간 중에 하나인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선유도 공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유도 공원.
뭐 여의도에서도 가깝고 주말이면 진짜 사람들 많이 몰려서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네. 사실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네. 평소에 느끼게 돼요. 숲이 줄어들게 만드는 게 사람인데 또 남은 숲을 찾아 이동하는 건 역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좀 늘려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9억 헥타르에 이르고 이를 자연숲으로 복원할 경우 포집할 수 있는 탄소는 2,050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면적의 90배에 해당하는데요. 지구 면적의 6%를 추가로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제 역할 못하는 땅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울지 그 공간이 진짜 숲이 된다면 인류의 삶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강에 있는 선유도 공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진경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그 선유봉을 배경으로 4편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은 평평한 선유도에 선유봉이라는 높은 봉우리가 있었고요. 그 아래로 30여 채의 집들이 보이고요. 한강 쪽으로 하얀 백사장과 돛담배도 보입니다. 이 모습이 1740년대인데요. 그 육지와 붙어있던 선유봉은 일제강점기 때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1925년에 대홍수가 나는데요. 일제는 이곳 석재를 채취하여 한강에 뚝을 쌓는 공사를 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채취가 이루어져 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식수 공급을 위한 정수장이 건설되었고 20년이 지나면서 한강 수준이 나빠져 취수가 어려웠습니다. 이 폐정수장 시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과거 시설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국내 최초로 환경재생 생태공원이 되어 현재 이르고 있는데요. 이 선유도 공원은 축구장 15개 정도 크기입니다. 지구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바늘구멍 같지만 그래도 폐기된 산업시설을 나무와 풀이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구온난화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2002년이었군요. 벌써 19년 된 일인데 네. 조경이 참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도 많고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유도 공원은 조경을 아주 잘 해놓아가지고 미국 조경가 협회로부터 디자인상을 받은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층층나무를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갔는데 제가 보고 온 나무 중에 어떤 게 층층나무인지 오늘 알게 되겠네요. 네. 선유도를 갈 때 아치 모양의 선유교를 건너가면은 네. 오래된 고향길을 달려가는 듯한 이태리 포플러들이 큰 키로 서 있습니다. 나무의 세계로 왔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층층나무들이 좀 있었고요. 정수 시설이 있던 콘크리트 기둥을 감싸듯 자라는 담쟁이도 이곳은 인상적이 있고요. 맞아요. 물을 정화시켰던 약품 침전지에 수생식물을 심어놓아 식물이 가지고 있는 정화 기능을 볼 수 있는 수질 정화 정원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외톨이로 자라면서 요맘때 우산 모양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나무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층층나무입니다. 네. 이 층층나무에 붙은 별명이 있는데요. 숲속의 무법자 또는 폭목, 그러니까 사나운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이 좀 깊고 비옥한 곳에서 잘 자라는 이 나무는 음지와 양지 모두에서 잘 자라는 중용수로서 추위와 공해에 강하지만 또 바닷바람이 약해서 바닷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아니 층층나무라고 할 땐 몰랐는데 별명이 숲속의 무법자라니 네. 다른 식물들을 좀 괴롭히는 건가요? 어떤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숲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곳에 햇볕에 또 충분히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자라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층층나무라고 합니다. 이 층층나무라는 이름은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갈 때 한 지점에서 거의 수평으로 돌려나는데 위로 차츰차츰 간격을 두고 뻗어나가는 걸 보면
1층, 2층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단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아, 네. 20m까지 곱게 자라는 나무의 가지가 옆으로만 뻗으니까 그 아래는 당연히 햇볕이 들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무가 자라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빈 땅을 선점해서 성구자 같아 성구수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할 햇볕을 독차지하니 숲속의 무법자 또는 폭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고약한 나무지만은 꽃필 때 이 나무를 보고 있으면 입 위로 탐스럽게 하늘로 솟은 하얀 꽃들이 아름답게 그지었습니다. 마치 솜틀집에서 방금 튼 뽀송뽀송한 솜뭉치처럼 이 보이는 층층나무 꽃을 보면은 그곳에 누워서 파란 하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아, 네. 이름은 이래도 꽃은 참 또 예쁘다고 하시니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유튜브 화면에 사진 띄워놨습니다. 하늘로 솟은 듯한 하얀 꽃이 매력적인. 아, 이런 장면만 봐서는 이런 숲속의 무법자, 폭목 이런 별명을 떠올리기는 어렵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는 모습이 층층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나무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는 영역이 확장될수록 지구 생태계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층층나무에 붙은 또 다른 별명이 영어가 웨딩 케이크 트리라고도 불리는 이 꽃을 보고 있으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숲 면적 늘리기에 또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더운 여름 시원한 그늘과 바람을 주고 5월에는 연한 자주색 꽃도 정말 아름다운데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되는 갈등에 등장하는 나무 소인배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 등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등나무. 등나무로 뭐 만들기도 참 많이 했는데 예전에 가구 같은 것도 만들고요. 이 갈등할 때 가리칙, 갈등의 등이 등나무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울 때 진짜 등나무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구조물 아래, 그 그늘 아래 가면 참 시원하고 좋은데 소인배라는 오명이 왜 튀어나오는 거죠? 아, 예. 이 콩가 식물 등나무는 덩굴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손위대에 가시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칡처럼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자랄 수 있는 이 덩굴 식물들, 이들이 자라는 방식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어 잎을 내는 나무는 다릅니다. 즉 협력과 경쟁으로 일구어놓은 숲의 질서를 마구 헤집는 나무들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서로 바라는 것이 달라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과 비슷해 갈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인배와 관련해서는요. 그 조선왕조 실록, 중종실록을 보면은 홍문관 김광진이 올린 상소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체로 소인들은 등나무 덩굴과 같아서 반드시 다른 물건에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간사한 사람이나 적신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아첨하여 남모르는 길로 궁궐과 연결하고 측근들과 교제를 맺어 그 뿌리를 심어놓은 다음 먼저 작은 일과 대수롭지 않은 말로써 넌지시 임금의 마음을 시험하여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는가를 증오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소인은 군자와 반대되는 말로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등나무는 그저 살아온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자라고 있는 것뿐인데 조선시대 그 지식인의 눈에는 등나무가 소인배를 비유하는데 가장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참 등나무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사는 방식인데 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그 상소 올릴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됐네. 네. 아, 등나무 그늘도 참 좋은데 그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려지는 그 꽃도 참 예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의 등자를 보면은 물 솟을 등과 풀초가 합해진 말로 위로 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이 등나무가 포도처럼 아래로 꽃을 늘어뜨리며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그 아래에 서 있으면 아주 진한 향기에 취해서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른 오징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꽃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소인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 꽃을 마른 오징어와 닮았다고 보셨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꽃은 위아래 두 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마른 오징어 같아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 연한 자주색을 띠고 있는 등나무 위쪽에 펼쳐진 꽃잎을 보면은 중심부에 노란색 무늬가 있습니다. 곤충 눈에 잘 띄도록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 아래 꽃잎은 짙은 자주색으로 포개져 있습니다.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꽃이 지고 나면 6월에 꼬투리 열매가 달립니다. 콩가식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꼬투리가 갈라지면서 씨가 나옵니다. 흑갈색으로 광택이 있고 동글 납작해서 만지게 되면은 마치 바둑알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특정 사물을 바로 연상시킬 수 있는 무법자와 달리 갈등 같은 언어는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표현한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지식과 사고를 언어로 만들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대상이 숲과 나무입니다. 좋은 작품은 좋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줄거리의 뜻은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 또는 사물의 군더더기를 다 떼어버린 나머지의 골자를 말합니다. 지구 생명의 원천인 식물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들, 식물에게서 더 열심히 좋은 사고 방식을 배워 좋은 지구를 만드는 좋은 지구를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줄거리에 그런 뜻이 있고. 나무에서 왔습니다. 네. 좋은 지구를 만드는 좋은 사고방식을 갖춰서 좋은 줄거리를 잡아나가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면서 많은 걸 좀 깨닫게 만드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새벽에 천둥 번개 소리에 잠 깬 분들 계시죠? 수도권, 강원 등 중북부 지방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륙 지역 농가에선 우박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대 2cm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시속 70km의 돌풍도 예상됩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주변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비가 계속되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빗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확진된 도우미가 이 일대의 노래방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건데요. 이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강북구 일대 노래방에 간 손님과 직원들은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서 이 군 간부 한 명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감염 경로가 미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인과 접촉한 후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지인과 그 일가족 4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이 서울 지역사회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방역 당국이 주시 중에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죠? 네, 어제부터 65세부터 74세까지 국민들과 이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800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일찍부터 예약된 접종자들이 병원에 모였다라고 하고요. 이 기다렸던 접종이어서 그런지 어제부터 포털 사이트에서 자녀 백신 예약이 시작이 됐지만 자녀 백신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7월부터 50에서 59세 국민 그리고 고3 학생 등 수능 수험생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동네 병원 1,500여 곳에서도 이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 수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주택에 대한 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만 가진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는데 이 기준을 9억 원까지 올린 겁니다. 네. 이로 인해 44만 가구의 주택당 평균 18만 원의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현재 투기지역 등은 집값의 40%, 이 조정 대상 지역은 5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무주택자의 경우 4억 원 한도 내에서 우대율을 20%포인트 더 늘려서 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고 양도세는 1주택자일 경우 실거래가 12억 아래면 내지 않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얘기도 했다고요? 네, 먼저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두 차례에 걸쳐서 0.75%포인트 금리를 낮춘 바 있고요. 이 낮춰진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통위는 인플레이션과 빚으로 만들어진 거품 경제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기대 이상으로 좋지만 민간 소비는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주영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에서 4%로 높여 잡았고요.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전망치도 종전 1.3%에서 1.8%로 높여 잡았습니다. 네. 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군요. 네, 그제 열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후보자 당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다가 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나가버렸기 때문인데요.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이 어제였기 때문에 결국 서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만약 31일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예비 경선하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원래 어제 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8명 중에 5명을 추려서 본경선을 돌입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발표가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은 여론조사 완료가 늦어져서 시점을 뒤로 미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분위기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 맹공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의 계파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계파에 소속된 사람이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를 에둘러서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고 지칭했고요. 전당대회를 개판이 조직이니 이 구태를 회귀시키려는 분들은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이 경선 과정에서 치러질 여론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2기 진실과 화해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이 과거에 벌어졌던 인권 침해와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어제 이 첫 번째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접수된 이 진상규명 신청 사건 3,636건 중 328건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조사 기한은 3년이고 필요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 서산 개척단 사건, 실미도 사건, 이춘재 연쇄 사건 용의자 인권 침해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입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불황인을 선도한다며 1975년 설립된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건으로 이 불황인뿐 아니라 불황인이 아닌 사람도 납치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구타와 성폭행, 심지어 살해 암매장 사건 등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인권침해 사건은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처럼 이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건데요. 이 당시 범인으로 몰려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고요. 또 강압조사를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요란한 비가 내립니다. 가시거리 짧은 곳도 많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걸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날은 좀 밝은 색의 옷, 또 밝은 색의 우산 드시고요. 주의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우박과 또 바람에 각별히 주의하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운의 농원님께서 오늘 아침 무주 안성 7도입니다. 아카시아 꽃 개화기 내내 비가 내리네요. 잦은 비 때문에 양봉이 어렵습니다 하셨고요. 김윤희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매일 아침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은경님, 기분 좋은 금요일이네요 하셨어요. 비가 와도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